여러분, 역사에서 가장 미스터리한 사건 중 하나를 아십니까? 기원전 8세기, 한 민족이 역사에서 완전히 사라졌던 사건 말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흔적도 없이 증발해버렸죠. 그들의 이름은 역사책에서 지워졌고 그들의 무덤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그들의 후손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전 세계 학자들이 그들의 행방을 추적했습니다. 어떤 이는 아프가니스탄에서 찾았다고 주장했고 또 어떤 이는 에티오피아라고 말했으며 다른 이는 영국이나 일본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명확한 증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 이스라엘 고고학자가 40년 만에 충격적인 발견을 했습니다. 그가 찾은 것은 무덤이 아니었습니다. 문서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8,000km 떨어진 땅에서 발견된 작은 돌멩이 하나였습니다. 그 돌은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죽지 않았다고, 그들은 지금도 살아있다고 말입니다. 도대체 그 돌이 가리키는 곳은 어디였을까요? 잠깐 1초만 투자해서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돼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엘리 코엔입니다. 저는 이스라엘 고대 유물관리국에서 40년간 근무해온 고고학자입니다. 제 인생의 대부분은 하나의 질문에 바쳐졌습니다. 성경 속에서 사라진 민족, 바로 잃어버린 10지파의 행방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를 신화나 전설로만 여기시지만 저희 고고학자들에게 이것은 역사적 사실이자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였습니다. 기원전 722년 북이스라엘 왕국이 아시리아 제국에게 멸망당한 뒤 10개의 지파는 강제로 메소포타미아 북부로 끌려갔습니다.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그들은 아시리아 왕의 명령에 따라 고향을 떠나 낯선 땅으로 이주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역사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흔적도 없이 말이죠. 유대 왕국의 두 지파는 바빌론 포로 이후에도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북쪽의 10지파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 무슨 일을 겪었는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기록은 전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평생 그들의 자취를 찾아 이라크와 시리아의 모래 언덕을 파헤쳤습니다. 니느웨의 폐허 속에서 아시리아의 부조 아래에서 수천 점의 토기 조각과 서령문자 비문을 발굴했습니다. 여름에는 섭씨 50도를 넘는 사막의 열기 속에서 땅을 팠고 겨울에는 차가운 빛 속에서 유적지를 조사했습니다. 제 손은 굳은 살로 가득했고 제 등은 구부정하게 휘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고생 속에서도 저는 한 가지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10지파의 흔적을 찾을 수 있으리라는 믿음이었죠. 하지만 그 어디에도 이스라엘 10지파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아시리아는 철저했습니다. 그들은 정복한 민족을 뿔뿔이 흩어놓고 언어와 문화를 빼앗아 제국에 동화시켰습니다. 아시리아의 정책은 명확했습니다. 반란의 씨앗을 없애기 위해 민족의 정체성 자체를 지워버리는 것이었죠. 그래서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10지파는 존재했지만 그들의 정체성은 아시리아 제국 속에서 완전히 소멸했다고 말이죠. 이것은 저만의 결론이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 수많은 고고학자들과 역사학자들이 동의하는 학계의 정설이었습니다. 저는 늘 이렇게 말해왔습니다. 기록은 인간이 남기지만 돌은 신이 남긴다고 말입니다. 이것은 제가 대학원 시절 은사님께 배운 고고학의 첫 번째 원칙이었습니다. 종이 위의 문자는 불타 없어질 수 있고 왜곡될 수도 있습니다. 역사는 승자가 쓰는 것이고 권력자는 자신에게 유리하게 기록을 남기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땅속에 묻힌 토기 조각, 돌에 새겨진 문양, 벽돌에 찍힌 인장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그 시대 사람들이 실제로 살았던 방식을 그대로 보여주죠. 그들이 무엇을 먹었는지, 어떤 신을 섬겼는지,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말해줍니다. 그래서 저는 40년 동안 기록이 아닌 유물을 믿어왔습니다. 책상 위의 문헌 연구가 아니라 현장에서 직접 땅을 파고 유물을 발굴하는 것이 진실에 가까워지는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유물들이 제게 말해준 진실은 명확했습니다. 10지파는 메소포타미아 북부에서 기원전 722년 이후 완전히 사라졌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토기도, 문자도, 제단도,
무덤도 더 이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특유의 문화적 특징들, 예를 들어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식습관이나 할례의 흔적 같은 것들도 아시리아 지역에서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학계에 보고했고 동료 학자들도 동의했습니다. 십지파는 역사 속으로 사라진 민족이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슬픈 결론이었지만 과학적 증거에 기반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 전 로마에서 열린 한 국제학술대회에서 제 신념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학술대회는 고대 근동 지역의 민족 이동에 관한 것이었고 전 세계에서 수십 명의 학자들이 모였습니다. 저는 바티칸 도서관의 족보학자를 우연히 만났습니다. 그는 교황청 문서고에서 수백 년간 잠들어 있던 족보 문서들을 연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티칸 도서관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방대한 문서 보관소 중 하나입니다. 그곳에는 중세시대부터 축적된 수많은 족보와 계보 문서들이 보관되어 있었죠. 우리는 커피를 마시며 각자의 연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제가 40년간 파헤친 10지파의 흔적에 대해 설명했고 그들이 아시리아에서 완전히 사라졌다는 제 결론을 말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때로는 질문을 던지기도 했죠. 그런데 제가 이야기를 마치자 그 족보학자는 제 말을 듣더니 고개를 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닥터 코엔, 당신은 기록을 찾고 있지만 그들은 기록이 아닌 삶으로 남았습니다. 그들의 종착지는 한반도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웃음이 나왔습니다.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한반도라니요? 그건 근거 없는 사이비 역사학 아닙니까? 이스라엘에서 8,000km나 떨어진 동아시아의 끝자락에 10지파가 도착했다는 주장은 제게 터무니없게 들렸습니다. 저는 그런 주장을 이전에도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일본의 어떤 학자는 10지파가 일본으로 갔다고 주장했고 영국의 어떤 목사는 그들이 영국인의 조상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미국의 몰몬교에서는 그들이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갔다고 믿고 있었죠. 하지만 그 모든 주장들은 과학적 근거가 없는 신화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학자입니다. 학자라면 반박을 위해서라도 확인은 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제 은사님은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학문의 발전은 검증에서 시작된다고 말이죠. 어떤 주장이 틀렸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을 무시할 게 아니라 명확한 증거로 반박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족보학자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무슨 근거로 그런 주장을 하십니까? 그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찾은 건 족보였지만 당신이 찾아야 할 건 돌입니다. 한반도의 청동기 유물을 보십시오. 당신이 평생 믿어온 돌이 당신에게 말해줄 것입니다. 그 대화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우리는 악수를 나누고 헤어졌습니다. 저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켰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고고학 자료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저 호기심이었습니다. 반박할 자료를 찾기 위한 것이었죠. 한반도에는 10지파와 관련된 어떤 유물도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본 것은 제 예상을 완전히 벗어난 무언가였습니다. 그것은 40년간 제가 쌓아온 확신을 단 한 장의 사진으로 무너뜨릴 증거였습니다. 저는 한국국립중앙박물관의 온라인 아카이브에서 청동기 시대 유물 목록을 하나씩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웹사이트는 영어로도 제공되어 있었고 각 유물마다 상세한 설명과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토기, 석검, 청동거울, 그리고 농기구들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익숙한 형태였습니다. 신석기와 청동기 시대의 농경 문화에서 흔히 발견되는 도구들이었죠. 저는 하나하나 클릭하며 사진을 확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대부분의 유물들은 제게 새로운 정보를 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 시선이 한 유물 사진에 멈췄습니다. 그것은 반달 모양의 돌칼이었습니다. 한국어로는 반달돌칼이라고 부른다고 설명이 적혀 있었습니다. 기원전 1000년경부터 기원전 300년경까지 한반도에서 사용된 농기구라고 설명되어 있었죠. 처음엔 단순한 농기구로 보였습니다. 곡식을 수확하는 도구겠거니 생각했죠. 그런데 그 형태가 이상하게 익숙했습니다. 어디서 본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곡선을 이루는 날의 각도, 손잡이를 위한 구멍의 위치, 무게 중심의 배분까지 세밀하게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우연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 형태는 제가 20년 전에 발굴했던 바로 그 석기와 똑같았습니다. 저는 즉시 제 연구실 파일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파일 폴더를 열고 수백 장의 사진을 빠르게 넘겼습니다. 20년 전 이스라엘 북부 갈릴리 지역에서 발굴한 석기 사진을 찾았습니다. 그것은 고대 이스라엘과 가나안 지역에서 밀을 수확할 때 사용하던 초승달 모양의 돌칼이었습니다. 영어로는 크레센트 쉐이프드 플린트 나이프라고 부르는 유물이었죠. 기원전 1200년경부터 기원전 500년경까지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도구였습니다. 저는 두 이미지를 나란히 놓고 비교했습니다. 컴퓨터 화면을 둘로 나눠 왼쪽에는 한국의 반달 돌칼을, 오른쪽에는 이스라엘의 초승달 돌칼을 띄웠습니다. 그리고 제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형태가 거의 동일했습니다. 날의 곡률, 손잡이 구멍의 위치, 전체적인 크기와 비율까지 놀라울 정도로 비슷했습니다. 단 하나의 차이점은 재료뿐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것은 부싯돌로 만들어졌고 한국의 것은 화강암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디자인, 각도, 기능은 똑같았습니다. 8,000km 떨어진 두 문명이 같은 형태의 도구를 만들어 곡식을 수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40년간 제가 파헤친 모든 것, 10지파는 사라졌다는 제 결론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평생 믿어온 학문적 토대가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정말 우연일까요? 인류 문명사에서 비슷한 도구가 독립적으로 발명되는 경우는 많습니다. 바퀴나 활, 화살 같은 기본 도구들은 세계 여러 곳에서 독립적으로 발명되었죠. 하지만 이건 단순히 비슷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건 거의 동일했습니다. 세부적인 디자인까지 일치한다는 것은 단순한 우연으로 설명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도구가 사용된 맥락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밀을 수확하는 데 쓰였고 한반도에서는 벼를 수확하는 데 쓰였습니다. 곡물의 종류는 달랐지만 농경 문화의 본질은 같았습니다. 그들은 땅을 일구고 곡식을 거두며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삶의 방식을 증명하는 도구가 바로 이 반달 모양의 돌칼이었습니다. 저는 제 연구 노트를 펼쳤습니다. 오래된 노트였습니다. 표지는 낡아 있었고 페이지는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40년 전 제가 처음 고고학을 시작할 때 썼던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돌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돌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돌은 제게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10지파는 사라진 게 아니라 이동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입니다. 그들은 메소포타미아에서 동쪽으로, 더 동쪽으로 이동했고 결국 한반도라는 땅에 도착했을 가능성 말입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성경을 다시 펼쳤습니다. 40년간 수없이 읽어온 구절들이었지만 이번엔 다른 눈으로 봐야 했습니다. 저는 창세기 49장을 펼쳤습니다. 야곱이 죽기 전 12아들에게 축복을 내리는 장면이었죠. 각 지파마다 서로 다른 운명과 특징이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르우벤 지파는 불안정하리라 예언되었고 시므온과 레위 지파는 흩어지리라 예언되었습니다. 유다 지파는 왕권을 잡으리라 예언되었고 요셉 지파는 번성하리라 예언되었죠. 저는 한 구절 한 구절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러다 제 눈길이 한 구절에 멈췄습니다. 아셀 지파에 대한 축복이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아셀에게서 나는 식물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저는 이 구절을 수십 번도 넘게 읽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늘 단순한 비유로만 여겨왔습니다. 기름진 땅, 풍요로운 식탁, 왕의 음식이라는 표현은 그저 축복과 번영을 상징하는 시적 표현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한반도의 이미지를 머릿속에 떠올리자 이 구절이 다르게 읽혔습니다. 기름진 땅이라는 표현이 갑자기 구체적인 장면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며칠 전 한국의 농촌 풍경 사진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초록빛 눈이 끝없이 펼쳐지고 황금빛 벼이삭이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이었죠. 사계절이 뚜렷하고 강수량이 풍부한 기후 덕분에 한반도는 농사짓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특히 쌀농사는 한반도 문화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쌀로 만든 음식들은 정말로 왕의 수라상이라 불릴 만큼 풍성하고 다채로웠습니다. 저는 한식 사진을 검색해봤습니다. 수십 가지 반찬이 놓인 상차림을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왕의 수라상이구나. 단순히 양이 많은 게 아니라 다양한 곡식과 채소와 발효 음식이 조화를 이루는 식문화였습니다. 밀중심의 중동 식문화와는 완전히 달랐지만 그 풍요로움만큼은 성경의 예언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저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아셀 지파뿐만 아니라 다른 지파들의 특징도 하나씩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제 관심을 끈 것은 레위 지파였습니다.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였습니다. 그들은 땅을 분배받지 못했지만 대신 성전을 섬기는 특권을 받았죠.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봉사할 때 반드시 흰 세마포 옷을 입어야 했습니다. 레위기 6장 10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은 세마포 겉옷을 입고 세마포 속옷을 몸에 입을지니. 흰색은 순결과 거룩함을 상징했습니다.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반드시 깨끗한 흰옷을 입어야 했던 것이죠.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며 문득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백이민족이라는 단어였습니다. 한국인들이 전통적으로 흰옷을 즐겨 입었다는 사실은 제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조선시대 외국인들의 기록에는 한국을 백의의 나라라고 묘사한 구절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더 자세히 조사했습니다. 19세기 말 한국을 방문한 서양인들의 기록을 찾아봤습니다. 영국의 여행가 이사벨라 버드 비숍은 한국에 대한 여행기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인들은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모두 흰옷을 입는다. 거리를 걷다 보면 마치 흰 물결이 흐르는 것 같다. 프랑스 선교사 샤를 달레도 비슷한 기록을 남겼습니다. 한국인들은 흰옷을 입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그들은 흰옷이 더러워지면 즉시 빨아입는다. 청결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민족이다. 일본의 학자들도 조선인들의 백의 풍습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이 모든 기록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은 하나였습니다. 한국인들은 흰옷을 선호했고 그것을 민족적 정체성으로 여겼다는 것이었죠. 저는 생각했습니다. 왜 하필 흰색이었을까요? 세계 여러 민족들이 각자 선호하는 색깔이 있습니다. 중국인들은 붉은색을 좋아하고 몽골인들은 푸른색을 선호합니다. 하지만 한국인들만큼 흰색에 집착한 민족은 드뭅니다. 그리고 그 흰옷은 단순한 패션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의적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전통 제사 풍습을 조사했습니다. 제사를 지낼 때 한국인들은 반드시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목욕 재개하고 정결한 상태에서 조상에게 제사를 올렸죠. 이것은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장의 규례와 놀라울 정도로 비슷했습니다. 레위기에서는 제사를 드리기 전에 제사장이 반드시 몸을 씻고 깨끗한 옷을 입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제사상을 차릴 때 한국인들은 매우 엄격한 규칙을 따랐습니다. 어떤 음식을 어디에 놓아야 하는지, 몇 가지 음식을 올려야 하는지까지 세밀하게 정해져 있었죠. 이것 역시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상의 규례와 유사했습니다. 레위기 24장에는 진설병을 놓는 방법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한국의 제사상 차림법과 구조적으로 비슷한 점이 많았습니다. 저는 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의 전통 혼례복도 흰색이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신부가 입는 원삼이나 화롯도 원래는 흰색이 기본이었다고 합니다. 물론 후대에는 화려한 색깔이 추가되었지만 가장 오래된 형태는 흰색이었다는 것이죠. 결혼식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중요한 의식입니다. 그 신성한 순간에 흰옷을 입는다는 것은 순결과 거룩함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 역시 이스라엘의 전통과 연결되는 지점이었습니다. 성경에서 흰옷은 단순한 의복이 아니라 영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상징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구원받은 자들이 흰옷을 입은 모습으로 묘사됩니다. 이사야서에서도 죄가 사함받는 것을 눈같이 희어진다고 표현했죠.
흰색은 단순한 색깔이 아니라 신앙적 상징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점점 더 깊은 늪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반박하려고 시작한 조사였는데 조사하면 할수록 더 많은 유사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음식 문화도 살펴봤습니다. 한식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발효 음식이 많다는 것입니다. 김치, 된장, 고추장, 간장 등 발효를 통해 만들어지는 음식들이 한식의 핵심이었죠. 저는 이것이 단순한 조리법이 아니라 생존 전략이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발효 음식은 오래 보관할 수 있고 영양가도 높아집니다. 긴 겨울을 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기술이었죠. 그런데 흥미롭게도 고대 이스라엘에도 발효 음식 문화가 있었습니다. 빵을 만들 때 누룩을 사용했고 포도주도 발효를 통해 만들었습니다. 올리브도 절여서 보관했죠. 물론 기후가 다르기 때문에 발효 음식의 종류는 달랐지만 발효라는 기술 자체를 중요하게 여겼다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저는 또 다른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공동체 식사 문화였습니다. 한국에서는 전통적으로 여러 사람이 한 상에 둘러앉아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국과 찌개를 함께 떠먹고 반찬을 나눠 먹는 것이 자연스러운 문화였죠. 이것은 고대 이스라엘의 식사 문화와도 비슷했습니다. 6월절 만찬을 보면 가족과 공동체가 함께 모여 한 상에서 식사를 나눴습니다. 빵을 떼어 나눠 먹고 포도주를 함께 마셨죠. 식사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행위가 아니라 공동체를 확인하는 의식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유사점들이 우연일까 하는 의문이 점점 더 커졌습니다. 저는 언어학적 유사성도 찾아보려 했습니다. 물론 한국어와 히브리어는 완전히 다른 어족에 속합니다. 히브리어는 세머족이고 한국어는 고리버 또는 알타이어족으로 분류되니까요. 하지만 저는 몇 가지 흥미로운 단어들을 발견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어의 아버지를 뜻하는 아바와 히브리어의 아바가 비슷했습니다. 물론 이것만으로는 언어적 연관성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고 인류 공통의 음성 상징일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이런 작은 흔적들이 모이면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한국의 고대 종교 풍습도 조사했습니다. 불교가 들어오기 전 한국인들은 하늘에 제사를 지냈습니다. 삼국시대 이전부터 천신숭배 사상이 있었죠. 단군 신화에서도 환웅이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나옵니다. 이것은 유일신 신앙은 아니지만 하늘을 최고의 신으로 여기는 사상이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도 야훼 하나님을 하늘의 신으로 섬겼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의 유일신 신앙과 한국의 천신 숭배는 신학적으로 다릅니다. 하지만 하늘을 향한 제사를 드렸다는 의식의 형태는 비슷했습니다. 고대 한국에서는 소도라는 신성한 공간에서 제사를 지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의 성막이나 산당과 구조적으로 유사한 면이 있었습니다. 저는 며칠 동안 이런 자료들을 모으며 혼란스러웠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반박하려고 했던 것인데 조사하면 할수록 반박할 근거보다 연관성을 시사하는 증거들이 더 많이 나왔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이 직접적인 증거는 아니었습니다. 문화적 유사성은 여러 이유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환경에서 비슷한 문화가 독립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고 간접적인 문화 교류를 통해 전파될 수도 있죠. 하지만 이 정도로 많은 유사점이 우연만으로 설명될 수 있을까요? 저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물리적 증거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문화는 해석의 여지가 있지만 유물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저는 다시 한국의 청동기 유물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반달돌칼 외에도 더 많은 증거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국국립중앙박물관의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로 돌아갔습니다. 이번에는 더 체계적으로 접근하기로 했습니다. 청동기 시대 유물을 시대별로, 지역별로 분류하여 하나씩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특히 농경도구에 집중했습니다. 왜냐하면 농경도구는 그 민족의 생활 방식을 가장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유물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먹고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바로 농기구였습니다. 저는 수십 장의 사진을 넘기며 세밀하게 관찰했습니다. 돌도끼, 돌괭이, 돌랏 등 다양한 도구들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신석기 시대부터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형태였습니다. 하지만
반달돌 칼만큼은 달랐습니다. 이 도구는 한반도에서만 집중적으로 발견되는 독특한 형태였습니다. 저는 반달돌 칼의 출토 지역을 지도에 표시해 봤습니다. 놀랍게도 한반도 전역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북쪽의 평안도에서부터 남쪽의 경상도와 전라도까지 거의 모든 지역에서 출토되었죠. 이것은 단순히 일부 지역의 특수한 도구가 아니라 한반도 전체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된 보편적인 농기구였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출토된 개수도 엄청났습니다. 수천 점이 넘는 반달돌 칼이 발굴되었습니다. 이것은 이 도구가 일상적으로 사용되었고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증거였습니다. 저는 사용 시기도 확인했습니다. 기원전 1000년경부터 기원전 300년경까지 약 700년 동안 사용되었습니다. 이 시기는 한반도에서 본격적으로 벼농사가 시작되고 정착 농경 사회가 형성된 시기였습니다. 저는 반달돌 칼의 사용 방법을 연구한 논문을 찾아 읽었습니다. 한국의 고고학자들은 실험 고고학을 통해 이 도구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재현했습니다. 반달돌 칼은 손에 쥐고 벼이삭을 하나씩 베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나처럼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벼이삭만 조심스럽게 잘라내는 방식이었죠. 이것은 매우 정교한 수학 방법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번거로운 방법을 사용했을까요? 논문에 따르면 이 방식은 알곡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줄기는 그대로 남겨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함이었다고 합니다. 줄기는 지붕을 이는 재료나 가축의 먹이로 활용되었죠. 이것은 매우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농법이었습니다. 저는 이 설명을 읽으며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농기구가 아니라 철학이 담긴 도구였습니다. 자연을 최대한 활용하되 낭비하지 않는 정신, 한 알의 곡식도 소중히 여기는 태도가 이 작은 돌칼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초승달 돌칼을 떠올렸습니다. 그 도구 역시 미리삭을 조심스럽게 수확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룻기 2장을 보면 루시밭에서 이삭을 줍는 장면이 나오는데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이삭을 하나하나 손으로 베어 거두는 것이 일반적인 수확 방법이었습니다. 레위기 19장 9절에서는 이렇게 명령합니다. 내 땅의 곡식을 벨 때에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고 내 곡식에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라. 이것은 가난한 자와 나그네를 위해 남겨두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이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는 곡식을 한꺼번에 베는 것이 아니라 이삭을 하나씩 조심스럽게 수확해야 했습니다. 저는 두 문화 사이에 또 다른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곡식에 대한 경외심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곡식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겨졌습니다. 시편 65편 9절에서는 하나님이 땅을 돌보시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신다고 노래합니다. 한국에서도 쌀은 단순한 식량이 아니었습니다. 쌀 한 톨에 농부의 땀과 정성이 담겨 있다는 인식이 있었죠. 그래서 밥을 남기는 것을 죄악시했고 쌀을 함부로 다루지 않았습니다. 이런 태도는 단순히 경제적인 이유만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사진들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반달돌 칼의 표면을 확대한 이미지를 보니 사용 흔적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날 부분이 마모되어 있었고 손잡이 구멍 주변에는 손때가 묻어 있는 듯한 흔적이 보였습니다. 누군가가 이 돌칼을 수십 년간 사용했다는 증거였습니다. 저는 상상해 봤습니다. 기원전 500년경 한반도의 어느 들판에서 한 농부가 이 돌칼을 들고 벼이삭을 베고 있는 모습을 말입니다. 그의 손은 거칠었을 것이고 등은 땀으로 젖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진지했을 것입니다. 한 알 한 알 정성스럽게 거두는 그 모습이 눈에 선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다른 상상을 했습니다. 기원전 700년경 메소포타미아에서 강제로 끌려간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고향을 잃었지만 기술을 잃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가진 가장 소중한 것은 금이나 은이 아니라 농사 짓는 방법이었을 것입니다. 씨앗을 뿌리고 가꾸고 수확하는 지식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들이 정말로 동쪽으로 이동했다면 그들은 새로운 땅에서 다시 농사를 시작했을 것입니다. 미리 자라지 않는 기후라면 벼를 심었을 것입니다. 부싯돌이 없다면 화강암으로 도구를 만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도구의 형태만큼은 고향에서 사용하던 것과 똑같이 만들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들이 기억하는 유일한 방법이었으니까요. 저는 이 가설이 터무니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학자로서 저는 이런 상상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증거가 없는 추측은 과학이 아니라 소설이니까요.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돌이 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반달돌칼이라는 물리적 증거가 제 앞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 연구실로 돌아가 이스라엘의 초승달 돌칼 실물을 꺼냈습니다. 20년 전 제가 직접 발굴한 유물이었습니다. 손에 들어보니 무게감이 느껴졌습니다. 약 200g 정도 되었습니다. 크기는 길이 10cm 정도였고 폭은 5cm 정도였습니다. 저는 이 돌칼을 들고 수확하는 동작을 흉내 내봤습니다. 손에 딱 맞았습니다. 무게 중심이 완벽하게 잡혀 있어서 오래 사용해도 손목이 아프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한국의 반달 돌칼 치수를 확인해 봤습니다. 놀랍게도 거의 비슷했습니다. 길이는 평균 9cm에서 12cm 사이였고 폭은 4cm에서 6cm 사이였습니다. 무게도 비슷했습니다. 이것은 우연일 수 없었습니다. 인간의 손 크기는 시대와 지역에 관계없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손에 쥐는 도구의 크기도 자연스럽게 비슷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게 배분까지 똑같다는 것은 단순한 인간공학적 필연성만으로는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설계했다는 의미였습니다. 저는 제작 기법도 비교해봤습니다. 이스라엘의 돌칼은 부싯돌을 떼어내는 방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타격 기법을 사용해 날카로운 날을 만들었죠. 한국의 반달 돌칼은 화강암을 갈아서 만들었습니다. 재료는 달랐지만 최종 형태를 만들어내는 원리는 비슷했습니다. 양쪽 모두 곡선의 날을 만들기 위해 정교한 기술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석기 제작 기술을 연구한 논문들을 찾아 읽었습니다. 이런 형태의 석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수년간의 훈련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돌의 결을 읽고 정확한 지점을 타격하거나 갈아야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장인의 기회였습니다. 저는 또 다른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기술은 어떻게 전승되었을까요? 석기 제작 기술은 말로만 설명해서는 배울 수 없습니다. 직접 보고 따라하면서 익혀야 합니다. 스승이 제자에게 손으로 가르치는 도제식 교육이 필요했죠.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석기 제작 기술이 한반도까지 전해지려면 사람이 이동해야 했습니다. 단순히 도구만 전파된 것이 아니라 그 도구를 만드는 사람들이 직접 이동했어야 한다는 의미였습니다. 저는 이 논리를 따라가다가 소름이 돋았습니다. 만약 십지파가 정말로 동쪽으로 이동했다면 그들은 자신들의 기술을 가지고 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땅에서 그 기술을 다음 세대에게 가르쳤을 것입니다. 세대를 거듭하며 재료는 바뀌었지만 형태는 유지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가장 효율적인 형태였고 그들이 아는 유일한 방법이었으니까요. 저는 다시 한번 냉정해지려고 애썼습니다. 학자로서 저는 객관성을 잃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수렴 진화일 수도 있지 않은가? 비슷한 농경 환경에서 비슷한 도구가 독립적으로 발명될 수도 있지 않은가? 저는 이 가능성을 진지하게 고민했습니다. 실제로 인류 역사에서 수렴 진화의 사례는 많습니다. 피라미드는 이집트뿐만 아니라 중남미에서도 독립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활과 화살은 전 세계 거의 모든 문명에서 발명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반달 모양의 수학 도구도 독립적으로 발명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다른 지역의 수학 도구들을 조사했습니다. 중국의 청동기 시대 수학 도구를 살펴봤습니다. 대부분은 낫 형태였습니다. 일본의 야요이 시대 수학 도구도 찾아봤습니다. 역시 낫이나 직선형 석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동남아시아의 고대 농기구도 확인했습니다. 곡선형 날을 가진 도구들이 있었지만 반달 모양은 아니었습니다. 유럽의 신석기 시대 수학 도구도 살펴봤습니다. 역시 직선형이나 약간 휘어진 형태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반달 모양의 수학 도구는 보편적인 형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특수한 형태였고 이스라엘과 한반도에서만 집중적으로 발견되는 독특한 도구였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실험을 했습니다.
동위원소 분석 데이터를 찾아봤습니다. 돌의 화학적 성분을 분석하면 그 돌이 어디서 채취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만약 한국의 반달 돌칼 중 일부가 서아시아에서 온 돌로 만들어졌다면 그것은 직접적인 교류의 증거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그런 데이터는 없었습니다. 모든 반달 돌칼은 한반도 현지의 화강암으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도구 자체가 서쪽에서 전해진 것이 아니라 기술과 지식이 전해졌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사람들이 이동하면서 그들의 머릿속에 있는 지식을 가져갔고 새로운 땅에서 현지 재료로 똑같은 형태의 도구를 만들어낸 것이죠. 저는 제 연구 노트에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돌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40년 동안 제가 믿어온 원칙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돌은 제게 명확하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8,000km 떨어진 두 땅에서 같은 형태의 도구가 발견되었고 그 도구는 같은 목적으로 사용되었으며 같은 기술로 제작되었다고 말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연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연결의 고리는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기술은 사람을 통해서만 전파됩니다. 저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10지파는 사라진 것이 아니라 이동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동쪽 끝 한반도까지 도달했고 그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남긴 흔적이 바로 이 반달돌 칼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제 연구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이스라엘에서 가져온 초승달 돌칼이 놓여 있었고 컴퓨터 화면에는 한국의 반달 돌칼 사진이 띄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두 유물을 번갈아 보며 40년간의 제 학문 인생을 되돌아봤습니다. 저는 평생 10지파의 무덤을 찾아 헤맸습니다. 아시리아의 사막 아래 어딘가에 그들의 유골이 묻혀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들의 토기가, 그들의 무기가, 그들의 재단이 땅속 깊은 곳에 잠들어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40년 동안 수천 개의 구덩이를 팠지만 10지파의 흔적은 단 하나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들은 사라졌다고 말입니다. 역사 속으로 완전히 소멸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찾던 방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저는 죽음의 흔적을 찾고 있었습니다. 무덤을, 유골을, 사라진 문명의 잔해를 찾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10지파는 죽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들은 무덤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대신 농기구를 남겼습니다. 그들은 비문을 새기지 않았습니다. 대신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들은 성전을 짓지 않았습니다. 대신 논밭을 일궜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의 방식이었습니다. 생존의 방식이었고 신앙의 방식이었으며 기억의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성경을 다시 펼쳤습니다. 신명기 30장을 읽었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순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며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포로를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다시 모으시되 하늘 끝에까지 쫓겨났다 할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부터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끌어내실 것이라.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하늘 끝까지 쫓겨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모으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하늘 끝이라는 표현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먼 곳을 의미했습니다. 그들이 아는 세계의 끝이었습니다. 그리고 한반도는 정말로 그 끝이었습니다.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 끝이었습니다. 저는 10지파가 걸어온 길을 상상해 봤습니다. 기원전 722년 그들은 아시리아 군대에게 끌려가 메소포타미아 북부로 이주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노예처럼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몇 세대가 지나면서 아시리아 제국은 약해졌고 결국 바빌론에게 멸망당했습니다. 혼란의 시기가 찾아왔고 제국의 감시가 느슨해졌습니다. 그 틈을 타 일부 이스라엘 사람들은 동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페르시아를 지나고 중앙아시아를 건너고 몽골 초원을 통과했을 것입니다. 수십 년,
어쩌면 수백 년에 걸친 긴 여정이었을 것입니다. 한 세대가 걷고 다음 세대가 이어서 걸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왜 그렇게 먼 길을 떠났을까요? 어쩌면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을 찾지 못해서였을 것입니다. 어쩌면 더 나은 땅을 찾아서였을 것입니다. 혹은 단순히 자유를 찾아서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도착했습니다. 산으로 둘러싸이고 강이 흐르는 반도였습니다. 사계절이 뚜렷하고 비가 충분히 내리는 땅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땅을 보며 무엇을 느꼈을까요? 어쩌면 고향 가나안을 떠올렸을지도 모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약속을 기억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이곳에 정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진 유일한 재산인 지식을 꺼냈습니다. 씨앗을 뿌리는 방법을, 땅을 가꾸는 방법을, 곡식을 거두는 방법을 말입니다. 그들은 돌을 주워 도구를 만들었습니다. 고향에서 사용하던 그 형태 그대로 말입니다. 반달 모양의 수확 도구를 만들어 벼이삭을 하나씩 조심스럽게 베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이 땅에 뿌리를 내렸습니다. 저는 백이민족이라는 단어를 다시 떠올렸습니다. 왜 한국 사람들은 흰 옷을 입었을까요? 그것은 단순한 전통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정체성의 표현이었을 것입니다.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이 입던 흰 세마포를 기억하는 방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세대가 지나며 그 이유는 잊혀졌지만 풍습은 남았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자신들이 누구인지 기억하지 못했지만 무의식 속에 새겨진 습관은 버리지 못했습니다. 흰 옷을 입고 깨끗함을 중시하고 조상에게 제사를 드리고 하늘을 섬기는 것. 이 모든 것이 어쩌면 먼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한국의 제사 문화를 다시 생각해 봤습니다. 조상을 기억하고 그들에게 음식을 바치는 의식입니다. 이것은 레위기의 제사 규례와 구조적으로 비슷했습니다. 물론 신학적으로는 다릅니다. 한국의 제사는 조상 숭배이고 레위기의 제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형식은 비슷했습니다. 정결하게 몸을 씻고 깨끗한 옷을 입고 음식을 정성스럽게 차려놓고 엄숙하게 예를 갖추는 것. 이것은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먼 기억의 메아리일까요? 저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능성은 있었습니다. 저는 10지파가 한반도에 도착한 후 어떻게 되었을지 상상해 봤습니다. 그들은 소수였을 것입니다. 이미 한반도에는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10지파는 그들과 섞였을 것입니다.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함께 살아갔을 것입니다. 세대가 지나면서 그들의 언어는 잊혀졌습니다. 히브리어는 사라지고 현지 언어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이름도 바뀌었습니다. 이스라엘식 이름 대신 한국식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종교도 변화했습니다. 샤머니즘과 불교와 섞이며 원래의 형태를 잃어갔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깊은 곳에 집단 무의식 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백의 풍습으로, 제사 문화로, 농경 기술로 말입니다. 저는 이것이 슬픈 이야기라고 생각했습니다. 정체성을 잃어버린 민족의 이야기였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아름다운 이야기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이름을 잃었지만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들은 기록을 남기지 못했지만 후손을 남겼습니다. 그들은 역사책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땅에 새겨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승리가 아닐까요? 죽어서 박물관에 전시되는 것보다 살아서 자손을 이어가는 것이 더 위대한 것 아닐까요? 저는 제 연구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제 결론을 번복하는 보고서였습니다.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잃어버린 10지파의 종착지는 무덤이 아니라 삶이었다. 그들의 발자국은 돌로 남지 않았다. 그들은 땅이 되었고 민족이 되었다. 저는 이 문장을 쓰며 손이 떨렸습니다. 이것은 학계의 정서를 뒤집는 주장이었습니다. 많은 동료 학자들이 반대할 것이었습니다.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비판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돌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이 반달돌 칼이라는 돌은 분명히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보고서의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성경 속 잃어버린 10지파의 최종 기록은 지금 이 한반도의 논밭 위에서 계속 쓰이고 있다.
저는 이 문장을 쓰고 나서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예루살렘의 밤하늘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같은 별이 한반도 위에도 빛나고 있을 것입니다. 8,000km 떨어진 그곳에도 말입니다. 그리고 그 별빛 아래 어딘가에서는 농부가 논을 갈고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누구의 후손인지 모를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손에 들린 도구가, 그들이 입은 옷이, 그들이 지키는 전통이 그 비밀을 간직하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제 서명을 하려다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제 명함을 다시 봤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엘리 코엔, 이스라엘 고대 유물 관리구. 영어 약자로는 IAA였습니다. IAA. 저는 이 세 글자를 보며 문득 다른 의미를 떠올렸습니다. I am alive. 나는 살아있다. 10지파를 대신해서 하는 말 같았습니다. 우리는 사라지지 않았다. 우리는 여전히 살아있다. 기록 속에서가 아니라 삶 속에서, 박물관 안에서가 아니라 들판 위에서, 과거가 아니라 현재에, 그리고 미래에도 말입니다. 저는 보고서에 마지막 한 문단을 추가했습니다. 이것은 학술 논문이라기보다는 고백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저는 40년 동안 죽은 민족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저는 과거를 발굴했지만 정작 찾아야 할 것은 현재였습니다. 역사는 종종 기록되지 않은 채로 흐릅니다. 가장 위대한 이야기는 책이 아니라 땅에 쓰여집니다. 10지파는 이름을 잃었지만 그것이 그들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그들은 백이민족이 되었고 쌀을 심는 사람들이 되었으며 하늘을 섬기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유산은 박물관이 아니라 부엌에 있고 제단이 아니라 식탁에 있으며 성전이 아니라 논밭에 있습니다. 저는 이 보고서를 동료 학자에게 보내기 전에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이것을 발표하면 제 명성에 타격이 올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를 비웃을 것이었습니다. 늙은 고고학자가 정신이 나갔다고 수군거릴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심했습니다. 진실이 제 명성보다 중요하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돌이 말한 것을 저는 침묵시킬 수 없다고 말입니다. 저는 이메일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긴 한숨을 쉬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한 통의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바티칸 도서관의 그 족보학자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닥터 코엔, 당신이 마침내 찾았군요. 축하합니다. 당신은 무덤을 찾으려 했지만 생명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발굴입니다. 저는 이 메시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제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는 답장을 썼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이 없었다면 저는 평생 잘못된 곳을 팠을 것입니다. 당신은 제게 새로운 눈을 주었습니다. 죽음이 아닌 삶을 보는 눈을 말입니다. 저는 지금도 연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다른 유물들을 조사하고 있고 문화적 연관성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아직 증명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10지파는 사라지지 않았다고 말입니다. 그들은 지금도 살아있다고 말입니다. 매일 아침 밥을 짓는 사람들 속에서, 흰옷을 즐겨 입는 사람들 속에서, 조상을 기억하는 사람들 속에서 말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역사는 지금도 쓰여지고 있습니다. 한 알의 쌀이 익어갈 때마다, 한 벌의 흰 옷이 바람에 펄럭일 때마다, 한 번의 제사상이 차려질 때마다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10지파가 남긴 진정한 기록입니다. 돌에 새겨지지 않았지만 삶에 새겨진 기록 말입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세요. 다음에 더 감동적인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